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산회계 1급 67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론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 접근할 때는 어떤 회차는 어렵고 어떤 회차는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기본 점수를 한 11개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11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이론만 그죠? 8세트면 15문제 되잖아요. 100문제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모니터를 보면서 쭉 1번, 2번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또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트에 약하다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 부분만, 그죠? 찔끔찔끔 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조회가 약하다면 조회 문제를, 그죠? 8회분을 그냥 다 풀어보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또 자세히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론에서 좀 있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항상 원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원가에 대한 원가를 못하면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해석 강의 들어볼게요. 1차의 특징은 조금 쉬웠다는 거예요. 이론도 그렇고 어제보다 훨 낫다는 느낌 들죠? 그것을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쉽구나 어렵구나에 따른 있죠. 그 난이도를 보고 뭔가 긴장하고 작전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제처럼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회차처럼 어려워지면 약간 긴장해서, 그죠? 해야 되겠고요. 쉬우면 집중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 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다 맞출 수는 없는데요. 내가 꼭 맞출 수 있는 거 10개 정도만 되게끔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쭉 보면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논점은 현금은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그런데 우표 수입 인증은요, 사면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표를 사서 바꿔달라면 안 바꿔준단 말이야. 수입인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화 대용증권을 보지 않습니다. 타인 발행 약속어음, 어음이죠. 그죠? 어음은 아니죠. 그죠? 그냥 매출 채권, 질권이 보통 예금은 맞는데 질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 어떤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현금화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권 때문에 안 된다. 답은 취득, 상결 만족하면 되겠다, 그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포함되는 항목들의 합격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의 항목 중에서 수익은 2개, 영업수익인 매출액과 그렇지 않는 영업외 수익으로 분리되고, 비용은 4개로 희생을 측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대형원가, 매출원가, 그죠? 빼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죠?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영향을 주는 항목은 뭐냐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판관비만이 뭐예요?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은요? 법인세 비용은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출원가 맞고, 오케이. 수선비, 판관비 맞고, 봉제세 맞고, 여비교통비 맞고, 기부금 아니고, 이자 비용 아니고. 기부라는 거는 영업 외 활동의, 그죠?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그러니까 요거 다 합하면 8만원. 108만원이니까 115만원?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산수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보래요. 자산이 아닌 게 뭘까요? 가수금이지, 그죠? 우리 채권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평이하잖아요, 그죠? 할만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할만하네, 그죠? 네, 그런 걸 가지게 될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5번,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기말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가지고 우리는 매출 원가를 구한다, 그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골라봐라 했을 때 첫 번째,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한테 물어보니 사겠다고 했어요. 사겠다고 하면 수익 잡고 원가가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요, 재고가 아니다.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수익 잡고 아니다, 재고 아니에요. 두 번째,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된 재화 중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직 판매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아니, 나의 재고죠. 내 창고에 없다고 나의 재고가 아니고, 내 창고에 없으면 나의 재고, 내 창고에 없으면 재고가 아니고, 내 창고에 있으면 재고라는 개념이 아니죠. 창고에 없고 외부에 있더라도 법률적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면 나의 재고에 집에 있는다는 말이잖아요. 된다. 장기 할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재화. 우리 할부 판매는요, 인도 기준입니다. 무조건 팔았을 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판매됐다고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있죠. 재고가 아닌 거, 무조건 재고가 아닌 거, 할부 판매 상품, 무조건 재고인 거, 저당 상품이니까 그죠? 그런 거 이거 아닙니다. 자, D.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송 중인 판매자에 대해서는요, 뭐가 될까요? 그죠? 포함될 항목은 재고 일가 아닐까요? 근데 이걸, 요 부분이, 답은 그러면 B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B가 들어가는 건 B, C니까 요거라고 할 수 있는데, D가 왜 답이 되냐면요,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운송 중인 판매자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판매자 입장인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근데 아직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나의 재고에 집어였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말이 약간 있죠. 항상 우리 매입자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또 그러니까 판매자의 입장이라 보면 나의 재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요, 세 번째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판매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판매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세 번째,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배열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이거는 너무 쉽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자, 재고, 투자, 유무형인데 우리 그죠? 당자, 재고, 투자, 유무형, 그죠? 이렇게 되니까 리얼, 디엇, 니언, 기억,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유동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우리 유가증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올려서 우리가 회계 처리, 여기서 이제 쭉 처음으로 봉착하게 되는 있죠.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풀어보죠. 올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6번. 자,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2016년도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3월 1일 날 당기 시세의 목적으로 주당 현금에 샀대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00원 주고 샀다 이거죠. 들어갈 때 매입 수수료 있습니까? 없죠. 매입 수수료가 있다라면 영업의 비용에 그죠? 반드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혀 이 거래에서 비용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한 주당 샀는데,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 정도 있다가 고려의 주식 300주를 그중 1,000주 중에 일부를 뭡니까? 주당 9,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주를 팔았다. 근데 지금 10,000원에 사서 뭡니까? 9,000원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당 얼마씩 손해본 거야? 1,000원씩 손해본 거죠. 그럼 1,000원씩, 1,000원씩 손해보니까 이 금액은요? 손실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그죠? 당연히 뭡니까? 감소한다, 그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처분 3단계법에 따라 있죠. 장부가액 10,000원짜리를 처분대가 9,000원에 팔았다. 한 주당
1,000원씩 손해봤네? 몇 주? 300주?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취득 수수료라는 게 있다면요. 취득 부대 비용이, 매입 수수료가 만약에 10만 있다고 하면 결국은 40만이 낫겠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뭐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진일보된 문제는 이렇게 돼요. 평가를 했다? 팔았다. 그럼 평가 이익 하나 내고 처분 소식을 내면 서로 상계해서 단기 순액의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7번 보겠습니다.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재무제표의 영향에 틀리게 이런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를 과소했으니까 뭡니까? 비용을 감소시켰으니까 결국은 뭐야? 수익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본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자본이 과소되면 말이 안 되지. 1번이 답인데 정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본이 과소되어 있다는 수익으로 보면 수익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과연 수익이 비용이 과소는 수익이 올랐다는 거고, 부채가 과소는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말을 이해 못했다라면 4개의 수익을 기준으로 4개의 변화가 다른 게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정답을 매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1번, 그죠? 정답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번 한번 보죠. 8번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그럴 수 있다, 그죠? 우리 개발비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데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이 개발 단계란 말은 뭐를 연구할지 안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설계 등을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입된 지출이 연구인지 개발인지 잘 모른다면 뭐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면 그걸 자산성이 있다고 보면 안 되죠,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봐야 됩니까? 그죠? 개발 단계가 아니고 뭡니까? 연구 단계로 봐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배분을 한다 맞고요.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로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 알아놓으세요. 연구 단계로 본다는 거. 만약에 잘 몰랐다 하면 하나 틀려줘도 돼요, 사실. 근데 다른 건 별로 또 틀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렇게 되고. 9번부터가 뭡니까? 원가잖아요. 원가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9번에 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은 뭐가 있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재고액, 즉 차기 이월액이 결국은 대변을 차지하게 될 건데,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뭐를 의미하는 당연히 있죠. 뭐가 될까요? 완성품 원가죠.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말은 제품이라는 건 완성품이고 기말 제공품은요, 미완성품이라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 완성품 원가, 완성된 작업의 원가입니다. 이걸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한다.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를 얘기하면 뭡니까? 원가는 제조기업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 두 개가 오답의 대표적인 거는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유용성이 있다는 도, 그런 건 틀린 것 같습니다. 도소맵 등의 계획과 통제 맞고요. 미래선 성과평가 유용한 외부 정보이고 내부 정보이자 맞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도소매업에 있죠. 원가 모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제조기업의 원가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원가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좀 평이한 것 같아요. 별로 그죠?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듯한 느낌 드는데 그냥 그렇군 이렇게 되는. 자, 11번 볼게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 시 가공비에 관한 얘기다.
기말제공품의 평가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그냥 평균법의 선입선출일 경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스탠다드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두 개를 비교해서 내면 이 문제는 뭘까요? 두 개의 논점이에요. 기초제공품이 없으면요, 차이가 없다는 말은 차이 난다는 말이 뭐가 차이 난다는 거야?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평균법은 무시해버려요. 단계 재착수한 걸로 봐서 아예 제로로 봐서, 그죠? 단계까지 합해서 배분하는 방법. 그리고 선입선출법은요, 전기의 원가를 그대로 인식하고 단계의 원가만, 단계 발생액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대별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차이 나는 건 뭘까요? 바로 요거 200 곱하기 뭡니까? 60%하면 120개가 뭡니까? 바로 우리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다, 그죠? 그게 극명한 차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12번은 너무 쉽네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다, 그죠? 기말 원재료를 빼면 뭐가 되죠? 원재료 계정에서 변동해서 기말의 원재료를 빼면 투입한 금액이 직접 재료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공정에서 완성되지 않는 기말 제공품을 빼면 바로 완성품 원가가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계정에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기말 제품 재고를 빼면 팔린 원가가 매출 원가 되겠습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제조원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이 발생해서 제품 매출 원가, 뭐 이렇게 흐름 주고 간다, 그죠? 이걸 모른다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되뇌이면 흐름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원가에 관한 파트죠. 자, 부가치세는요, 뭐 3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한번 우리가 좀 같이 해보죠.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이거 비슷한 영역이 좀 비슷하네요. 이걸 위해서만 했던 것처럼 그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하고 우리가 과세표준의 얘기가 없죠. 그러면 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과세표준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1번 부가치세법상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부가치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소비세니까. 두 번째, 영리 목적 유무에 불과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고, 뭐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해당 과세가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익이 뭘까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나머지가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 쭉 해서 이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익이 안 날 수 있죠. 안 났다고 나빠하지 않아도 됩니까? 매출세액은 뭡니까? 그냥 그 매출한 금액에서 소비한 금액을 걷어서 내는 거죠. 당연히 이익과 관계없는 얘기다, 그죠?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률적 해당 거래에 해당이 되면 그럼요, 과세 거래가 되고 그럼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안 낸다? 그럼 부가치세 안 내려면요, 무조건 마이너스 내서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부러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그죠? 그 일반 과세자의 내수용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수출용은요 0%인 영세율 적용한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 말이 안 되죠, 그죠? 14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 정정은 뭐냐면 일단은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죠.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해당 기존에 교부받았던 사업자 등록증상의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을 때 정정을 하죠. 상호 변경은 당일, 그 외의 사유는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유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그 명의에 있죠. 변경의 원인이 상속으로 인한 것은 승계를 해주고 나머지는요, 폐업 사유라 했습니다. 이게 얘는 지금 정정 사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면 개인이고, 개인이 대표자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의 대표는 법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얼마든지 뭡니까? 선임할 수 있으나 개인은요, 개인 자체가 있죠.
우리가 권리 능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게 되면 뭐예요? 폐업을 해야 돼요. 그죠? 대표적 폐업 사유, 그죠? 이렇게 보면 요건 좀 신문제는 약간 법인의 대표자고 이 두 개를 살짝 꼬아놓는 문제 같네요. 그러나 개인은 폐업해야 된다. 법인은요. 법인격이 있고 대표자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지만 개인 기업에 있죠. 대표자는요. 그 자체가 권리 능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는요. 그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우리 부가치사법상의 예정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얘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0일 내 부가세 신고 납부.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알아야 될 점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정 고지하는 거를 좀 배우게 될 건데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쳤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는 안 하지만 예납은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납부를 하도록 해요. 근데 그 납부세액이 중간에 예정 고지를 하는데요. 그 고지세액이 너무 적으면요. 안 하도록 하는 소액 부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귀찮다. 등기비가 아깝다 이거죠. 우편료가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내라는 기준 금액이 바로 20만 원이에요. 참고로 소득세는 30만 원이고 부가세는 20만 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또 학습을 좀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7회 이론 강의를 마칩니다.